2022년 9월, 서울 인천공항 환전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체념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는데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사람들은 예산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송금액을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무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 하나가 바뀐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바뀌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환율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때로는 잔인하게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숫자. 오늘 우리는 그 숫자가 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게 왜 당신의 문제인지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제일 기본부터, 환율이란 뭔가요? 간단합니다. 두 나라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1달러를 살행한 원화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게 환율입니다. 오늘 그 비율이 1,300원이라면 내일은 1,35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25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원짜리 차이가 수조 원짜리 거래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 원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원화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달러를 사는데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요. 반대로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원화가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는데 왜 약해지냐고요. 왜냐면 환율은 원화의 가격표가 아니라 원화로 달러를 얼마나 주고 사야 하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달러 값이 비싸지면, 즉 환율이 오르면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나머지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으로 가봅시다. 무엇이 이 숫자를 움직이는 걸까요? 첫 번째 힘, 가장 오래된 힘, 무역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전 세계에 물건을 팝니다. 삼성이 미국 기업에 반도체를 팔면 대금은 달러로 받습니다. 그 달러를 한국에서 쓰려면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즉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삽니다.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 값이 내려갑니다. 원화가 강해집니다. 이게 수출이 잘 될 때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수입을 많이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원유를 사야 합니다. 원유값은 달러로 매겨집니다. 한국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납니다. 달러 값이 올라갑니다. 원화가 약해집니다. 2022년 고환율의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한국은 그 비싼 원유와 가스를 달러 주고 사야 했습니다. 수입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무역 수지, 즉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가 적자로 돌아서면 원화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건 직관적이고 깔끔한 논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환율은 절대 하나의 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역은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세계입니다. 느립니다. 하지만 돈은 다릅니다. 돈은 클릭 한 번으로 국경을 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싶을 때 그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꿉니다. 원화 수요가 올라갑니다. 원화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그들이 팔고 나가고 싶을 때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꿉니다. 원화 공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원화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결정들이 반드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른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아진 미국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신흥국 자산을 팔고 달러로 도망칩니다. 한국 경제가 괜찮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이게 2022년에 정확히 일어난 일입니다. 연준이 역사적인 속도로 금리를 올리자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해졌고 원화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한국인이라면 이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압니다. 당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억역적으로 외채를 빌려 투자했습니다. 은행들은 단기 외화 대출에 의존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얇았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태국 바트화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아시아 전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채권자들이 한 번에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은행들은 달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원화는 폭락했습니다. 달러당 800원대였던 환율이 2,000원을 육박했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IMF 구제금융, 기업 대규모 파산, 실업률 급등, 온 나라가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 굴욕적인 경험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며 외환 보유고를 씹쌓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집요하게.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수천억 달러, 위기 때 없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외환 보유고가 많다고 해서 환율이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충격을 조금 더 흡수할 수 있는 쿠션입니다. 파도를 막는 댐이 아닙니다. 1997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그겁니다. 자본은 감정적입니다. 빠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전세기가 겁을 먹으면 그 나라 돈은 흔들립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환율을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요와 공급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은 종종 비합리적입니다. 2020년 3월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됐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냈습니다. 원화는 폭락했습니다. 달러당 12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국의 방역 대응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순간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보고 있었습니다. 원화가 약해진 건 한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공포가 가라앉자 원화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게 환율 시장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환율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위례 환율을 예측해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투자자들은 환율 방향성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들이 다시 환율을 움직입니다. 예측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자기 충족적 예언. 시장은 때로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원화 약세, 환율 상승.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정답은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웃는 쪽, 수출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이들은 달러로 물건을 팝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높으면 같은 달러를 팔아도 원화로 더 많이 받습니다. 영업이익이 아동으로 늘어납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수출 중심 경제에서 약한 원화는 종종 경쟁력으로 해석됩니다. 우는 쪽, 수입 의존 중소기업들, 원자재를 달러로 사야 하는 매 제조업체들, 해외 여행자들, 유학생 부모들,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매달 2,000달러를 보내는 부모를 생각해보세요. 환율 1,100원이면 220만 원, 환율 1,400원이면 280만 원, 6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자녀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 그리고 더 조용하고 더 광범위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 우리 모두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식품 원자재도 상당 부분 수입합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이 모든 것의 수입 비용이 오릅니다. 그게 결국 물가에 반영됩니다. 수입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물가를 통해 우리 식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대기업에게 좋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한국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화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원화가 너무 빠르게 약해지면 외환 보유고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삽니다. 속도를 늦추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루 수조 달러가 거래되는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개입으로 할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거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는 것, 그 정도가 현실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개입 자체가 역효과를 낳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가 방어하고 있구나, 즉 지금 약세 압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구나 라고 읽고 오히려 원화를 더 팝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한다는 게 역설적으로 시장의 공격을 부릅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화는 왜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는 걸까요? 무역이 만들어내는 실물 흐름, 투자자들의 심리와 자본 이동,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공유하는 공포와 탐욕.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환율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단 하나의 원인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책임자도 없습니다. 그게 환율의 종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환율은 그냥 환전소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한국 경제가 세계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 숫자가 움직일 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손해를 봅니다. 그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에 뉴스에서 원달러 환율 1350원 돌파라는 자막을 보게 되면 이제 당신은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게 당신의 삶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조금은 알게 된 겁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영원히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